자, 주석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세국정책을 굳이 안 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꼭꼭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그냥 문을 활짝 열고 개화를 했다면 약간 조선이 훨씬 더 발전하고 더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재현이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재현아, 최국 정책이 뭔지는 알지? 그렇게 다른 자, 쇄국 정책이란 흥선대원군의 그 대외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과 교류하자, 서양 세력들을 받아들여서 문호를 열어서 교류하자는 쪽의 주장과 서양에게 문을 열었을 경우에 침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틀어막고 살자라는 어떤 그런 그 입장, 즉 개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봉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은 봉쇄 정책, 쇄국 정책을 취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재현이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저도 주성님처럼 뭔가 발전을 하려면 일단 뭔가 침략 같은 거엔 대비해도 좋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무역 같은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렇게 쇄국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쪽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청나라가 그 외국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겁먹고 위축되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제 이렇게 움츠러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저는 뭐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네, 그러면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세부정치? 그 주성님이 말씀하신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까먹어갖고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은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름은 이하응입니다. 이하응.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책이며 그렇다고 뭐 위인전이라고 보기에는 그 흥선대원군의 개인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 그 시대사회 역사 배경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어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본명은 이하응인데 흥선 대원군으로 불리거든. 자, 왜 대원군이라 불리는 거야? 대원군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왕의 아빠라고. 왕의 아버지.
보고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흥선대원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대원군도 여럿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의 아버지면 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개원군인 거야? 응? 이상하지 않아? 왕의 아버지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주성이나 지현이, 준호. 근데 그때 상황이 약간 별로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어갖고 왕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지 못하고 뭐 그러거나 또 아들을 못 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왕족을 데려와서 왕의 아버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주성이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자, 잠깐만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해 놓은 거 요거 보여? 요거 보여? 네. 안 보이지? 여기 보면 제 21대 왕이 영조야, 영조. 영조 임금이 에게는 장원세자가 있었어. 나중에 이제 그 뒤지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장원세자가 있었는데 장원세자가 이렇게 부인이 둘 있는 거야. 혜빈홍 씨가 있고 숙빈임 씨가 있는데 혜빈홍 씨 사이에서 이제 낳은 아들이 정조야. 그래서 영조 임금에서 바로 누구에게? 정조에게 넘어가. 그 정조가 이 수빈박 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순조 임금의 23대. 그러고 나서 또 순조 임금이 그 사이에 낳은 어떤 그 효명세자가 있었는데 효명세자는 왕이 못 되고 그 사이에 낳은 손자 헌종에게 24대 임금이 넘어가. 근데 이제 헌종에서 이제 끝나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없는 거야, 자손이. 그래서 왕족, 아까 그 이쪽은 또 자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영조 임금에 있어서 장원세자의 숙비님 씨 사이에 난 그 아들이 또 이렇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은원군의 손자였던 철종이 왕이 오른 거야. 그 이 철종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전개 대원군 이런 식으로 대원군 돼 있는 거야. 근데 철종도 이제 빨리 끝나고 빨리 죽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도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 왕족 중에 찾다 보니까 바로 이 고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 것도 어린 고종이 왕에 오르고 그 고종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야? 흥선대원군이었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 사실은. 근데 흥선대원군은 왕이 앉히지 않고 어린 고종을 왕에 앉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음. 옆에서 신하들이 약간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기 쉬워서 어린 나이면. 그렇지. 그래서 철종을 데려다가 왕을 앉힌 이유, 그다음에 어린 고종을 왕에 앉히게 한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당시에 그 왕이 힘을 쓰지 못했어. 이른바 그리고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당시에 다른 광산김 씨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안동김 씨, 광산김 씨 아니라 안동김 씨, 안동김 씨가 세력을 붙잡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왕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왕에다 앉히게 되었던 그런 그 당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내년 3월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 그래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권력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그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대통령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강한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이른바 얼굴 마담으로만 내세워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 그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권력을 누가 휘두를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사회나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요 흥선대원군 그 아래 그 고종 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갈등이 있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른바 파라코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파라코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흥선대원군은 파라코 행세를 하고 다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줄까? 파라코라는 말 준호 들어봐 책에서 읽은 거 기억나? 어, 어, 기억이 잘 안 안 나? 나요. 주성이 본 것 같아. 본 거 같아? 근데 뭐야 파라코는? 어, 파라코는 재산이나 부자였거나 아니면 높은 그 관리의 어떤 그 집안이었는데 그 후손이 집안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말아먹고 몽땅 털어먹고 아주 그냥 그 개차반으로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파라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락한 집안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지 멋대로 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파라코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지. 아이고 저놈 그 잘 나가던 집안 다 말아먹고 저거 하는 집 봐라 저거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 라고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야. 그럼 흥선대원군은 왕족이란 말이야 왕족. 근데 왕족인데 왜 그렇게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술 얻어먹는다 그러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니고 뭐 그랬단 얘기야. 막 구걸하고 다니고 막 이랬단 얘기야. 막 맨날 술 한잔 사줘 막 이러고 그랬다는 거야. 왜 흥선대원군은 파라코로 지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왜 흥선대원군이 파라코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준호 주성이 파라코 말고 약간 똑똑하고 인재 같아 보이면은 안동기 씨한테 잡혀서 바로 죽을까 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까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왕족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권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왕족은 미리 제거해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발톱을 감추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친 척, 아주 바보인 척, 아주 그냥 어리석은 척하며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그동안 그 안동 김씨에게 당했던 서름들 그런 것들을 다 복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였을 수 있어? 젊은 시절에 흥선대원군이 개차반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첫 번째에 파라코 행세를 했다는 거에 더 힘이 실린 이유는 그렇게 뭐야 바보였고 개차반이었으면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을 붙잡은 다음에 아주 치밀하게 빈틈없이 그 권력을 행사해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고종이 왕에 올랐단 말이야. 고종이 왕에 오르자 바로 흥선대원군이 섭정이라고 그러는데 고종이 당시에 뭐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렸어. 애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는 흥선대원 그 고종은 그냥 뭐해? 그냥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 왕을 대신해서 바로 누가 그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막구 정치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제 정치를 뭐 하게 되는 거야? 다 하게 되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선생님 책으로는 40, 41쪽인데 여러분 책은 몇 쪽인지 모르겠네. 자, 선생님 책에서 그 부분을 선생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원군은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비변사는 원래대로 외교와 국방,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만 맡게 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은 모두 의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865년에는 비변사를 의정부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비변사는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 의정부가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정의 조직을 뜯어고친 대원군은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정승이나 판서 등의 벼슬을 주었다. 그래서 대원군이 지시한 것은 의정부를 통해 벼슬이 낮은 관리기까지 어김없이 전해졌다. 자, 요 지금 쌤이 읽어준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혹시 여러분들 뉴스 봐 요즘에? 아니요. 뉴스 잘 안 보지? 볼 기회가 없지. 볼 기회가 없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혹시 당선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설 사람. 들어봤어?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이 누구야? 유력한 사람으로 1, 2등 다투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이제 그만뒀는데 경기도지사가 후보가 되었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는 윤석열이요. 윤석열이라는 옛날 검찰총장 출신의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었어. 그 후보가 되었어.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정통 중심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국민의힘과 처음에 관계가 아예 없었던 사람이야. 외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당을 장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 캠프나 이런 걸 조직하는데 그 선거 캠프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냐를 가지고서 지금 한참 막 이렇게 티격거리고 있어. 그 당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자기 그 후보의 뜻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잘 맞는 사람을 앉히는 거야. 또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아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인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가 그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잘 갖다 써야 되고 또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바로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흥선대원군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조직을 그러면 왜 뜯어 고쳤냐? 그 전에가 바로 안동 김씨들이 비변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안동 김씨의 권력을 뭐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그 비변사라는 조직을 처음엔 축소시키고 나중에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안동 김씨들을 다 권력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뭐하게 되는 거야? 틀어쥐게 되는 거지. 이런 그 권력 투쟁들,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권력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그 내부 안에서 그러한 그 권력 투쟁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권력투쟁이라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데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조직을 뜯어 고친 그 부분 말고도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대원군은 권력을 쥐기 전까지만 해도 무신은 문신보다 낮은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쥐가 낮은 문신이라도 자신보다 쥐가 훨씬 높은 무신과 마주치면 얕잡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원군은 문신이 무신을 차별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신의 지위를 크게 높여주고 무신들의 가장 높은 기구인 상군부를 의정부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다. 대원군은 이 밖에도 왕족이면서도 가난하게 억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벼슬을 주었다. 또 종친과라는 과거 시험을 마련해서 인재를 뽑았는데 이 시험은 왕족의 종친인 전주시들만 치르게 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 결국은 이런 조치들이 다 결국은 뭐 자기의 권력을 뭐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들을 새롭게 등용함으로써 그럼 그 무신들은 자기를 새롭게 등용해준 흥선대원군이 아주 뭐해? 고마울 거 아니야. 그 흥선대원군에게 뭐 할 수밖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전주희 씨, 자기와 같은 전주희 씨들을 모함으로써 끌어들임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 친족들 중심이었던 그런 체제를 강화해서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씨의 나라, 전주 이 씨의 나라라는 점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이 나라는 안동김 씨의 나라가 아니라 전주 씨의 어떤 그런 나라다. 결국은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자기 세력 지지 기반을 넓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동김 씨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권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주성이나 재현이나 준호도 어떤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무슨 학생 회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뭐 해줄 사람? 지지해 줄 사람. 여러분의 뜻을 실현해 줄 어떤 그런 사람들을 확보를 잘 하는 일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흥선대원군의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뭐 이렇게 바람직하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어떤 식의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어떤 식으로 조직을 장악했는지, 어떤 사람을 선발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지. 만약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과거의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들은 단지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되겠지만 그 오늘날 현재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참고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시절에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야, 천주교. 천주교에 관한 흥선대원군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볼까? 반대하고 박해했던. 반대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선생님 책은 50쪽인데 대원군이 프랑스의 베르네 주교와 협상을 했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음, 선생님 책으로는 50쪽인데 음,
왜 베르네 주교를 만나서 어떤 제안했다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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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영국, 프랑스와 군사 동맹. 어. 자,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다는 거야? 음, 러시아. 어. 러시아가 침략해 올지 모른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를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는 원래 우리가 조선과 늘 이렇게 뭐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조선과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들이 북쪽으로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가 끊임없이 남하하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흥선대원군 시절만 해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뭐라는 거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 오히려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이라고 흥선대원군은 판단했던 거야. 근데 조선의 힘만으로는 러시아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어디랑 손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프랑스랑 손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사실은 프랑스나 영국도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걸 막고 있었어, 유럽 쪽에서. 그래서 이 베르네 주교를 통해서 그러한 그 제안을 한 거야. 그 대신 천주교를 뭐 하겠다? 허용해 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 베르네 주교가 사실은 조금 뭐한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정치적 감각이 밝은 사람이었더라면 그러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프랑스 정부와 조선 정부를 연결했더라면 역사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베르네 주교가 자신은 뭐라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프랑스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를 아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그 뭐야 프랑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당시에 그 유학을 믿던 유교도들 입장에서는 서양의 학문, 서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천주교에 반대하던 어떤 그 당시 유학 사람들이 반발한 거야, 반발. 근데 그런 그 유학도들이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보는 자기의 지지 세력이야, 지지 세력. 근데 그 자기의 지지 세력들이 뭐 해버리면 자기를 반대해버리면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놓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프랑스 정부와 손잡을 수도 없고 그 일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자기 지지 세력은 뭐 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선택은 결국 뭐였다는 거야? 흥선대원군의 선택은 결국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성이가 이번 기회에 재현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재현이한테 손을 내밀었어. 재현아, 우리 친하게 지낼까? 그랬더니 주성이를 따르던 준호가 응? 아니 사나이에 의리가 있지. 어디 여자애랑 놀라고 그래. 너 주성이 너 여자애랑 놀면 나 너랑 안 놀 거야. 라고 막 반발을 해. 만약에 주성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이가 그래 우리 잘 놀자 라고 했다라면 주성이가
준호의 반발을 좀 무릅쓰고라도 재현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재현이가 그냥 시큰둥한 거야. 그러니까 주성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재현이랑도 잘 안 되고 자기를 따르던 준호도 뭐야? 자기를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만 손해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성이가 뭐라고 그런 거야? 준호야, 오해야. 나 사실은 재현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 하나도 없어. 야, 재현이 덤벼. 재현이 싸워. 막 이러더란 얘기야,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한 거에서 주성이가 누구야, 그러면? 흥선대. 흥선대원군이야. 재현이가 프랑스, 영국, 서양 세력이야. 준호가 유학도, 유교도들이야. 당시 선비들이야. 성리학자들이야. 이런 지지 기반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 일들이 어떻게 힘이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선택이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들이 하나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한다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당시 천주교인들의 바람이 있었고 열강들의 침범이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개혁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양반들은 유교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들도 제각각 달라. 그래서 늘 정치는 싸울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마다 이해와 욕구, 바라는 바에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단지 충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조종하고 하나로 모아내고 그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력,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당백전을 발행한 어떤 그런 일들. 물론 그 당백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당백전을 발행한 이유가 더 중요한데 당백전이 뭐고 당백전을 발행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책을 찾아서 한번 얘기해 보죠. 선생님 책으로는 92쪽에 나오는데 당백전이 뭐야? 전에 쓰던 상평통보보다 상평통보의 100배 가량 되는 동작. 당백전을 왜 만든 거야? 경복궁인가? 경복궁 공사를 위해서. 경복궁 공사를 왜 한 거야? 음, 자, 조선이 처음에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어? 개성. 개경. 오늘날의 개성.
이었어. 그러다가 새로운 수도, 조선의 수도로 어디로? 그 한양. 한양. 한양으로 천도래, 천도. 음. 한양으로 정해. 한양으로 정했으니까 그 한양에다가 이제 뭐해? 궁궐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궁궐 중에 제일 정궁이라고 그러는데 임금님이 제일 살던 궁궐이 바로 뭐야?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음. 그래서 궁궐은 경복궁 말고도 뭐 덕수궁이니 뭐 경운기나 부르는데 아니면 뭐 경희궁이니 뭐 여러 가지 궁이 있어. 몇 가지 궁이 더 있어. 근데 어쨌든 경복궁이 정궁이었어. 정궁은 임금님이 늘 그 살던 곳이었어. 그런데 뭐가 터져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경복궁이 어떻게 돼? 음. 경복궁이 불타 없어져. 다 경복궁이 왜 불탔을까? 임진왜란. 임진왜란 났을 때 경복궁이 왜 불탔어? 응? 얘들아, 음.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왜 불탔어? 백성들이 태워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선조 임금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경복궁이 불타. 그 어쨌든 간에 뭐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라던가 의병들의 활약이라던가 그다음 명나라 군의 그 지원이라던가 등등 이러한 노력 끝에 임진왜란이 끝이 나. 근데 임금이 돌아왔는데 경복궁은 이미 뭐 한 거야? 불타서 없어진 거야. 됐어. 근데 전쟁이 끝난 후라서 나라에 살림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전쟁 치르느라고. 그래서 경복궁을 그냥 그대로 뭐해? 둔 채로 그 옆에 있는 아까 말했던 다른 궁궐에서 살았던 거야. 작은 궁궐에서. 근데 흥선대원군이 보니까 임금님이 너무 작은 곳에서 하니까 임금님 체면이 말이 아니더란 얘기. 백성들이 임금을 우러러보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임금의 어떤 그 위엄을 갖추고 백성들이 존경하려면 그럴듯한 궁궐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는 걸 우리가 중건한다고 해. 경복궁을 중건하는 그런 사업을 벌여. 근데 경복궁을 다시 지으려면 뭐야?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일꾼도 많이 필요하잖아. 다 그게 뭐라는 거야? 돈이라는 거야, 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후원금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돈이 부족해진 거야.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야,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뭐 하자? 찍어내자라고 생각한 거야. 돈을 찍어내는데 당백전이라고 해서 당시 화폐가 상평통보였는데 이 당백전은 상평통보에 뭐에 해당되는 거? 100배에 해당되는 100배에 해당하는 동전이라고 해서 당 100전이야. 왜 이름이 당백전인지 알겠니? 100배에 해당되는 동전이라는 거야. 즉, 뭐 쉽게 말하면 만약 요즘 제일 큰 돈이 5만 원권이잖아. 5만 원권인데 5만 원권에 100배면 얼마? 500만 원. 500만 원짜리 돈을 만든 거야. 자, 근데 이 당백전을 발행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백전을 발행한 게 왜 문제가 될까? 갑자기 물가가 너무 뛰어서. 당백전을 발행하는데 왜 물가가 뛰어? 쓰는 화폐 그러니까 가치가 100배는 올라가니까 자, 봐. 물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건이 100개가 있어. 돈이 100원이 있어. 즉 1원짜리가 100개 있어. 돈 1원짜리가 100개가 있어. 자, 그러면 뭐 꼭 그렇게 하지 말자. 물건 한 개가 얼마? 물건 한 개가 얼마겠어? 1원이야, 1원. 네. 이해가? 자, 그런데 네. 물건은 그대로 100개야. 근데 돈을 누가 뭐야?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돈이 예를 들면 10,000원. 그냥 당백전 안 하고 그냥 돈이 막 500원이라고 했어. 500원이 풀렸어. 이론이 500기가 나돌기 시작했어. 돈이 500원이 풀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물건 한 개 값이 어떻게 돼? 물건 한 개가 얼마가 돼? 5원. 5원이 돼, 5원이. 자, 재현이가 그 전에는 돈을 20원 갖고 있었어.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었어? 20. 20개 살 수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돈을 누가 400원을 더 찍어가지고 돈을 풀어버리니까 재현이는 돈은 똑같이 20원 있었는데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어? 네. 4개밖에 못 사. 그러면 재현이 물건 몇 개가 없어진 거야? 16개가 사라진 거야. 재현이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럼 재현이 물건 이 16개 사라진 거는 돈 400원을 찍어낸 사람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야. 결국은 당백전을 정부가 돈을 막 발행하면 물가가 뛰어. 물가가 뛰면 그 전에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의 돈의 값어치가 뭐 하는 거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야. 결국은 이 당백전 발행은 결국 나라가 돈을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국민들의 돈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곤두박질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떨어진 요인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복권을 중건하느라고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흥선대원군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다는 거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아까 말한 대로 천주교를 탄압해. 천주교가 손잡으려다가 자기의 지지기반을 받던 천주교를 탄압해. 이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양면성. 자신의 지지기반이 유학자들은 뭐해? 환호해, 환호. 찬성해. 하지만 누구는? 천주교인들은 반발하겠지. 나뉘겠지, 이거는. 이 정책은 그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경복궁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수의 사람들이 반발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흥선대원군이 한 중요한 개혁 정책 중에 뭐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 서원철폐라는 게 있었는데, 자, 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서원. 학원? 학원 또는 사립대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서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의무교육 이런 거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무교육 이런 게 없었고 커다랗게 이제 서당은 개별적으로 다녔던 것이고 서당을 나오면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는 이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향교가 있었어. 그리고 개인들이 운영했던 곳이 서원이라는 곳은 개인이 운영. 쉽게 말하면 사립이야, 사립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서원이 사실은 교육하는 어떤 그런 건 나라에서 해야 될 거를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훌륭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그 서원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거야.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땅을 하사하고 이런 식으로 서원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했었어. 그래서 이 서원에서 유학자들이 배출이 되고 그들이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재를 공급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이 서원이
이른바 학맥, 그 요즘 학연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소원 출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소원 출신들만 막 끌어주는 거야. 그리고 막 소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또는 소원이 재산을 뭐하는 도피하는, 세금을 떼먹는 수단이 된 거예요. 아까 소원에는 세금을 안 내게 하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성이도 부자고 재현이도 부자야. 근데 주성이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왜? 자기가 죽으면 이 자식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으로 뭐 거의 막 절반 이상을 떼. 절반 이상을 나라에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뭐한 거야? 아까운 거야. 근데 재현이가 자기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성이가 야 너도 세금 다 냈는데 왜 걱정이 없었더니 재현이는 학교를 세웠다는 거야. 재현 장학재단 뭐 학교를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 주성이가 야 그럼 네 돈을 다 거기 학교에다 내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자식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재현이가 아니라는 거야. 재현이가 장학재단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면 좋은 일 했다고 칭찬받아. 일단 첫 번째. 응? 재현이가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장학재단을 세웠다. 재산을 기부해서 학교를 세웠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첫 번째 칭찬을 받아. 근데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누가 되냐면 재현이 아들, 딸들이 이사장이 되고 거기 교장이 되고 거기 선생님이 되고 거기 자식들을 거기 다 앉혀. 들어앉혀.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은 또 안 내.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기 자식이 이사장 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땅을 사거나 이러는 것도 좋은 일 한다고 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 그 나라에서도 거기서 좋은 일 한다고 오히려 지원을 막 해줘. 그러면 재현이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뭘로? 교육사업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장학사업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실제로 거기에서는 학생들한테 돈 받아서 거기 운영을 해. 자기 재산을 뭐 하는 걸로 불리는데 악용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오해하지 마. 모든 사립학교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모든 소원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소원을 해서 자기 재산을 더 내가지고 정말 교육 사업을 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고 자기 재산이 줄어들고 이러한 본래의 뜻대로 행한 것도 많아. 그리고 그런 것도 실제로 있고. 근데 일부는 그런 것도 그런 제도를 뭐 해서 악용해서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뭐 하는데 불리는데 자기가 세금을 뜯기지 않는데 그런데 뭐 하더라니까 그런 것들 그런 방식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흥선대원군은 못마땅했어. 그래서 서원을 다 뭐 해버린 거야? 몇 개만 남겨두고 없애버린 거야. 그랬더니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뭐한 일이다? 잘한 일이라고 찬성한 거야. 손뼉 쳐준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불만일까? 누가 화가 날까? 그 소원을 탈피하면 누가 화가 나겠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을 안 해. 유생들. 유생들, 유생들. 그 소원 출신들, 그 소원 왜 갖고 있는 사람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날벼락 맞는 어떤 그런 일들이지. 아주 이를 박박 깔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소원을 없앰으로써 아까 말했던 그 세금 같은 거 면제 주는 게 없어지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고 또 그 소원 사람들이 주변 농민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그런 행패 부리는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큰 지지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취했을 때 그 정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도 있었고 반면에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반발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정책은 또는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는 바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혹시 종부세라고 들어봤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선생님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몇 억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고 한 사람이 일가구 막 여러 주택이 여럿인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해서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면 누가 안 좋아할까? 응? 그런 정책을 실시하면 누가 안 좋아해? 보자. 부자들이 당연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만 세금을 걷게 하냐라고 반발하지. 근데 부자들만 세금을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부자들이 자 주성이가 세금을 그렇게 해서 막 한 3천만 원을 내게 됐어. 5천만 원을 내게 됐어. 1년에. 그럼 주성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새 들어 사는 사람한테 나 이번에 종부세 5천만 원 내야 되니까 당신 앞으로 한 달에 월세를 500만 원씩 더 내. 라고 월세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전가할 수 있다.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결국 그러면 그 종부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월세를 더 뭐 하게 되는 거야. 많이 내게 된 거지. 그럼 그 세입자가 뭐 하는 거야? 종부세 생기는 바람에 나 월세가 올랐다. 그 월세가 올랐다고 욕을 해. 그럼 또 그 가게에서 세입자는 또 어떻게 되겠어? 세가 올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재현이가 가게에 새 들어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자기 종부세 내야 된다 그러면서 너 보고 월세를 500만 원 올려내래. 500만 원 올려줬어. 그럼 재현이는 어떻게 하겠어? 너는 그 다음에 네가 그냥 500만 원 올려주고 말아? 네가 가게 하는데? 그 가게 응. 물가를 올린다. 그렇지. 가게 물건값을 올리겠지. 음식점이었는데 피자 뭐 2만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으로 막 올리겠지. 그래야 가격대가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해서 전가되어서 결국은 피자 사 먹으러 온 준호가 이거 2만 원 아니었어요? 왜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재현이는 뭐라고 그래? 아우 가게 주인 주석이가 뭐야 500만 원이나 올려달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성이한테 갖고 아니 당신은 왜 500만 원이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주성이는 뭐라고 그래? 나라에서 세금 세금 내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주성이도 욕하고 재현이도 욕하고 준호도 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그런데 지금 그 오해하지 마. 그렇다고 종부세가 뭐 지금 선생님 종부세를 반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지만 종부세라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세금을 안 내려면 집을 뭐 하라는 거야? 여러 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야. 자기한테 부담되면 팔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집이 팔리고 그러면 집값이 좀 뭐 할 거란 얘기야? 떨어지고 집값이 좀 떨어지면 세금도 뭐도 되고 덜 내도 되고 또 그렇게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뭐하고 사용할 거고 이런 식으로 종부세를 걷자는 쪽에서는 종부세를 걷자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 이유가 있어. 하지만 그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아까 같은 그런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기도 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 것들이 맞냐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 정책을 취했을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 또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다고 했다가 실패한 게 뭐냐면 꼭 실패라고 하기까지 그렇지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한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인상을 못하고 9천 몇백 원까지 하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주려고 했었어. 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누가 좋아할까? 노동자. 노동자들. 준호가 편의점에서 알바했었는데 그전에는 시급 6,000원, 한 시간이라도 6,000원 받았었는데 10,000원 받게 되면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준호가 좋아하지.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럼 다 좋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반대? 고용주, 누구? 고용주. 편의점 사장님이 반대하지. 편의점 사장님이 그전에는 준호가 시간당 뭐 시급 6천 원이었으면 뭐 일주일에 10시간이라면 6만 원만 주면 됐었는데 만 원으로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10만 원 줘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 나가는 돈이 커지잖아. 그러면 그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할까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편의점 사장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님이면 주성이. 잘 모르겠어. 재현이, 우리 주성이는 편의점 사장님 하면 안 되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재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직원들한테 그전엔 60만 원씩만 좀 됐었는데 이제 100만 원씩 줘야 돼. 그러면 직원을 줄인다? 직원 수를 줄이더란 얘기야. 3명이 일할 거를 2명 일하도 줄인다고. 줄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알바자리 구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어. 또 다른 방법은 직원을 줄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높여. 물건값을 높이겠지. 물건값을 높여서 그럼 시민들이 이거 왜 껌값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아유 최저임금 올라가고 그 돈 주려면은 이거 올라야 돼 올려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이 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와 연결돼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최저임금을 그럼 낮춰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그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만큼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당연히 그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가들을 받아야지. 1시간 일했는데 뭐 자기가 일하는 곳에 음식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는다. 그럼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쌤이 현재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단지 문제가 바뀌었을 뿐 흥선대원군 시절이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뭐 하다는 거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바라본다는 것들은 단지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알아보고 또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본다면 이런 책을 읽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신미양요다, 병인양요다 해가지고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고 미국 함대가 쳐들어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건 대응 방식이 달랐고 만약 그때 다른 방식의 대응을 했더라면 역사도 또 다르게 바뀌어 흘러갔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한 나라의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점에서 그 무게감, 책임감이라는 것들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알아? 스페인의 유명한 들어봤는데 읽어보진 못했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그인데 이 책은 돈키호테 그 완역판은 아니고 다이제스트판, 이렇게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돈키호테 그 완역판을 읽어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돈키호테라는 책의 요약판을 갖고 쌤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어요. 안녕.